안녕하세요.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계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그리고 거대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손을 잡았다는 건데요. 이게 왜 세계의 만남이라고까지 불리는지 오늘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핵심은 이 두 회사의 만남이 그냥 뭐랄까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에 의존하던 신약 개발이란 과정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려는 시도거든요. 예술을 공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시도, 딱 그 표현이 와닿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두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AI 공동연구소를 세우고 네, 그렇죠. 5년간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네요.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데 이건 단순한 협력이라기보다 두 회사가 거의 운명을 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막대한 투자는 사실 생물학의 그 복잡성을 컴퓨터 모델로 풀어내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에 모든 걸 걸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신약 개발이라는 게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았어요. 수만 개의 후보 물질 중에 하나가 성공할까 말까 한 정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이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릴리 CEO 데이브 릭스가 한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각각의 저분자 발견은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 맞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은 과학자의 직관이나 어떤 우연, 그러니까 예술에 기댔다는 거잖아요. 이걸 공학으로 바꾼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 개발이 공학이 된다는 건 더 이상 운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설계할 때 철근에 몇 개 넣어야 할지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튼튼할지 정확히 계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하는 효과를 내는 약물을 컴퓨터로 아주 정확하게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화만 된다면 개발 기간과 비용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설계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료에 과학자 참여 루프라는 좀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던데요. 그게 바로 이들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식 연구소랑 실제 실험을 하는 습식 연구소가 서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네, AI가 밤낮으로 수백만 가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제안하면 과학자가 그걸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AI에게 입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AI는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겠군요. 그렇죠. 잠깐만요. 기계가 밤낮으로 일한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과학자가 참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AI한테 전부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AI가 인간의 직관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걸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로 길을 딱 제시하면 숙련된 과학자가 그 길 위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더해주는 인간과 기계의 완벽한 협업 모델인 셈이죠. 그렇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지난 10년간 AI 성능이 100만 배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막강한 컴퓨팅 파워랑 인간의 지성이 결합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지 이 두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흐름은 이미 산업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젠슨 황이 컨퍼런스에서 AI 신약 개발 분야의 다른 리더 한 12명에게 DGX 스파크라는 소형 슈퍼컴퓨터를 선물한 일화가 있거든요. 오, 선물로요? 네, 그게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 기술로 함께 이 생태계를 키워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엔비디아의 바요니모라는 플랫폼도 같은 맥락이고요. 바이오니모요? 그건 뭔가요? 제약사들을 위한 AI 신약 개발 레고 블록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레고 블록이요? 네, 모든 제약사가 처음부터 AI 모듈을 만들 필요 없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이 검증된 블록들을 활용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신약 개발 AI를 훨씬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점들을 이렇게 쭉 이어보니까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네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컴퓨팅 기술이 수십 년간 막혀있던 생물학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릴리 CEO도 언급했던 성배, 그러니까 전체 생물학 시스템을 한 번에 모델링하려는 목표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네. 자료에서 다음 개척 분야로 노화하는 뇌의 질병을 언급했어요.
만약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언젠가 노화 그 자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공학적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당신과 저는 또 우리 사회는 어떤 윤리적, 사회적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취자분께서 아마존 사이언스의 최신 연구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 범용 AI 에이전트 관련 연구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쓰는 AI 비서들 참 똑똑하긴 한데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특히 저희 회사에서만 쓰는 독특한 업무 방식 같은 건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대한 예산이나 복잡한 머신러닝 지식 없이도 이 AI를 딱 내 업무에 맞는 전문가로 만드는 일종의 족집게 과외 같은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요즘 AI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거든요. 범용 AI는 뭐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특정 조직의 아주 세밀한 그런 고유한 절차 앞에선 한계를 보일 때가 많죠. 네네. 오늘 살펴볼 연구가 바로 그 마지막 1%를 채워주는 강화학습 기술에 대한 건데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AI를 아주 효율적으로 맞춤화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강화학습이요? AI가 스스로 배운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똑똑해지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우는 거랑 비슷한 원리일까요? 정확합니다. 연구진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 환경을 만들었어요. AI 에이전트한테 스마트폰 앱을 조작하게 시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을요? 네. 예를 들면 파일 이름에 오늘 날짜를 추가하고 작년 파일은 전부 휴지통으로 옮겨 같은 실제 우리가 할 법한 복잡한 업무를 주는 거죠. 와, 저도 매주 보고서 만들 때 파일 이름 바꾸고 폴더 옮기는 거 그거 매번 귀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런 작업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이 작업을 끝내려고 수십, 수백 번 클릭도 해보고 타이핑도 해보고 막 시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피드백 루프라는 거예요. 피드백 루프요? 네. AI가 모든 단계를 다 마치고 나면 시스템이 최종 결과물이 정답이랑 똑같은지 딱 한 번만 확인해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만 잘했어 하고 보상을 주는 거죠. 아, 마지막에 딱 한 번만요? 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AI는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중간 과정에선 아무 힌트도 안 줘요. 네. 오직 마지막 성공 여부로만 보상하는 이른바 희소 보상 방식을 썼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좀 의외네요. 보통은 단계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더 잘 배우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보상을 주면 AI가 너무 막막해서 오히려 학습을 포기할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놀랍게도 그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AI가 중간 과정에 다른 샛길에 빠지지 않고 오직 최종 성공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학습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거죠. 와. 그래서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AI의 작업 성공률이 39%에서 72%까지 거의 2배가 뛰었어요. 39%에서 72%요?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돈과 데이터를 쏟아부어 부은 거대 상용 모델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와. 더 놀라운 건 이 성과를 고작 72개의 훈련 예시만으로 그리고 기존 방식의 1에서 2% 정도 비용만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72개 데이터로요? 네, 이건 AI 맞춤화의 경제학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정답률만 높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아, 또 있나요? 훈련을 통해 AI가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API 문서를 먼저 확인하는 그런 오류를 줄이는 좋은 습관까지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거죠. 좋은 습관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점점 더 세련되게 개선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AI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72개 데이터만으로 이런 성능을 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럼 이제 큰 모델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함정이나 한계가 있을까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이 강화학습법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괜찮은 베이스 모델 위에서 효과가 극대화돼요. 아주 작은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까지 극복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습에 사용되는 그 72개의 데이터가
얼마나 양질인지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기술은 만능 AI 하나에 모든 걸 맡기는 대신에 내 업무, 내 상황에 딱 맞춰진 작고 효율적인 AI 전문가들을 여러 명 두는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기술 덕분에 강력한 맞춤형 AI가 훨씬 더 저렴하고 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적은 비용과 데이터로도 AI를 정말 내 입맛에 맞게 튜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접근하기 쉬운 맞춤형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오늘 소개된 기술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의 업무나 일상에서 가장 먼저 자동화하고 싶은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무엇인가요? 고도로 훈련된 나만의 작은 AI가 그 일을 완벽하게 대신해 준다면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온통 구글의 위오 3.1 이야기네요. 네, 요즘 AI 영상 생성 쪽이 정말 뜨겁죠. 정말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가 또 한번 판을 뒤흔들 만한 건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의 핵심을 보니까 Ingredients to Video라는 기능이 대대적으로 개선됐다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이미지 같은 재료를 던져주면 영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도 있던 건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어요. 이야기요? 네, 특히 캐릭터 일관성 유지가 정말 뭐랄까 게임 체인저거든요. 아, 그 문제요. 이전 AI 영상들은 막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았잖아요. 맞아요. 한 장면에선 갈색 머리였던 주인공이 다음 장면에선 갑자기 금발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이제 AI가 그 주인공 말이지 하고 딱 기억했다가 다음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려주는 겁니다. 와, 덕분에 이제 단편적인 짤이 아니라 짧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거고요. 여기에 표현력이나 배경, 사물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일관성 유지는 정말 스토리텔링의 거의 기본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걸 어디서 보느냐는 건데 자료를 보니까 이 기술이 그 부분까지 정확히 노리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컨텐츠를 보니까요. 네네. 빔 3.1은 아예 처음부터 유튜브 쇼츠 같은 플랫폼에 딱 맞는 세로형, 그러니까 9.16 비율의 영상을 고화질로 만들어줍니다. 아, 그럼 더 이상 가로 영상을 억지로 잘라내서 화질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자료에 4K 업스케일링도 언급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AI가 만든 이미지를 억지로 키우면 디테일이 뭉개지거나 좀 어색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정말 전문 프로덕션에서 쓸만한 수준이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구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요? 네. 물론 플로우나 벌텍스 AI 같은 전문가용 플랫폼에서 먼저 제공되긴 하지만요. 이건 우리 기술 이제 방송이나 영화 같은 전문 영역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와, 그럼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대에서 아이디어를 그냥 휴대폰에 속삭이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 놀라운 기능들을 당신은 어디서 직접 만져볼 수 있나요? 일반 사용자라면 제미나이 앱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바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바로요? 네. 그리고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 개발자나 기업이라면 API나 구글 피드스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요. 문턱이 아주 낮아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같은 영상이 막 쏟아져 나오면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자료 마지막에 그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네, 구글도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Since ID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모든 AI 생성 영상에 삽입합니다. 아, 워터마크.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제미나이 앱에 영상을 올려서 이거 너희 AI가 만든 거니? 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 워터마크. 좋은 시도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그걸 또 제거하려는 시도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자료도 있었나요?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단 일종의 속도 방지턱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완벽한 방패라기보다는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기술 역시 계속 진화해 나가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BO 3.1 업데이트는 단순히 더 좋은 AI 영상 도구가 나왔다, 이게 아니네요. 네, 그 이상이죠. 이건 창작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 같아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영상 제작이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휴대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강력한 스토리텔링 도구가 이제 우리 모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처럼 상상하는 모든 것을 손쉽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에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AI라는 새로운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연주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악기로 연주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멜로디를 떠올리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의료계 AI 도입 속도가 다른 산업보다 2배나 빠르다.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대단한 속도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글 리서치의 발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구글이 아주 비싼 레고 블럭 같은 걸 거의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레고 블록이요? 아, 그 비유 재미있네요. 네, 이건 어쩌면 의료계의 앱스토어 혁명 직전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맞춰볼 그 2개의 핵심 블럭이 하나는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매드젬마 1.5, 그리고 또 하나가 의사들의 말을 기록하는 매드 ASR 이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의료 AI 개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블록, 매드젬마 1.5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단순한 2D 이미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고차원 데이터로의 확장입니다. 이전 모델이 사진 한 장을 봤다면요. 이제는 수십, 수백 장으로 이어진 CT 스캔 전체를 뭐랄까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한다. 그렇죠. 훨씬 더 종합적인 분석으로 가는 아주 큰 걸음입니다. 단순히 사진 판독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군요. 그 수치를 보니까 MRI 판독 정확도는 14%가 올랐고 엑스레이에서 장기 위치 찾는 건 35%나 올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35% 향상이면 이건 사람이 좀 피곤할 때 놓칠 수 있는 걸 잡아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건 단순한 성능 개선이라기보다는 AI의 관점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관점의 진화요? 네, 시간에 따라서 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거나 아예 3D 공간 자체를 이해하는 도구로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AI가 보는 것, 세대의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병원은 보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사들끼리 나누는 대화라든가 구술하는 메모 같은 것들이요. 그런 음성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죠? 바로 그게 두 번째 블럭, 매드 ASR의 역할이죠. 의료 현장에 완전히 특화된 음성 텍스트 변환 모델이거든요. 아, 일반 AI 비서는 해동맥 박리 같은 전문 용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잘 알아듣나요? 자료를 보니까 일반 모델보다 오류율이 최대 82%나 낮다고. 네, 72%입니다. 와, 82%요? 그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 정도의 오류율 감소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그냥 시간 절약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인가요? 그럼요. 정확합니다. 환자 안전하고 직결되죠. 잘못 받아 적은 약물 이름이나 진단명 하나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의료 기록의 정확성은 환자 안전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스캔 영상을 보면서 여기 보이는 종양 크기랑 시간에 따른 변화 알려줘 라고 말만 하면 AI가 바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가까워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훨씬 자연스러운 작업 방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왜 오픈소스로 그냥 풀어주는 거죠? 구글 같은 회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했을 텐데요. 액인 거죠. 아, 생태계. 네.
전 세계 개발자들이나 스타트업 연구자들이 이 기초 블럭을 가지고 각자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도구를 만들도록 말 그대로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말레이시아나 대만에서는 벌써 이걸로 자국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걸 증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기초 재료를 본 셈이네요. 네, 그렇죠. 하나는 3D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료 영상을 더 깊이 보는 도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사들의 전문 언어를 정확하게 듣는 도구.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의료 AI 개발의 문턱을 아주 극적으로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이 모델들은 완성된 의료 도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 모델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미래에 우리 인간 의사와 개발자의 새로운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AI를 특정 상황에 맞게 섬세하게 조정하는 튜닝 전문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책임자가 되는 걸까요? 혹은 이 강력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